오늘 배운 내용은 뭐 세 가지에 대해서 다룰 예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오늘 강의 순서가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한 설명을 이론과 이제 실습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글씨로 적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 링크 주소로 접속하시면은 물론 강의 자료에 제가 그 코드를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붙여놓긴 했지만은 그거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코드를 보고 싶으시면은 뭐 그 파란색 링크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군집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의 어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두 가지 모델, 이제 회귀와 분류 모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공신경망, 네. 먼저 이제 차원 축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에 앞서서 제가 오늘 다룰 주제, 그러니까 뭐 차원 축소라든지 뭐 군집화라든지 뭐 인공신경망, 이 세 가지 모델 모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이 크게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제 뭐 짧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머신러닝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제 지도학습. 지도학습이라는 건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요. 네. 정답이 주어진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지도학습과 다른 상반된 어떤 모델인 이제 비지도학습이 있고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 모델이 있는데 이제 앞에서 보여드렸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과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기 나왔듯이 뭐 보상을 통해서 상을 최대화로 주던지 아니면은 그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뭐 벌을 준다든지 그런 어떤 보상 시스템을 도입을 시켜서 학습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사실 강학습을 제외한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 이제 지도학습은 이제 마지막에 다룰 이제 인공신경망에 속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부분에 공부할 이제 차원 축소와 군집화가 바로 이제 비지도학습, 그냥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학습을 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물론 이제 비지도학습에 속하는 다양한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이제 차원 축소, 차원 축소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차원 축소는 말 그대로 이제 차원을 축소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고차원의 어떤 데이터를 저차원의 데이터로 이제 만드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3차원의 어떤 데이터 분포를 이제 오른쪽과 같은 이제 2차원의 데이터 분포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게끔 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는 차원 축소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원 축소 모델에 속하는 또 알고리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주성분 분석, 영어로는 이제 PCA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주성분 분석이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뭐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다차원의 벡터를 저차원의 벡터로 바꾸는 과정이 그 방법인 어떤 인베딩, 그런 방법들도 이제 차원 축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군집화. 군집화의 그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는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출력값이 없는 상태에서 그 데이터와의 어떤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그 유사한 성격끼리 이제 그룹핑을 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는 군집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금 오른쪽에 그림에서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뭐 별이 있고 별의 색깔이 없는 상태에서 별들의 어떤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정도를 측정을 해서 가까운 것끼리 그룹핑을 하는 그 모델이 바로 이제 군집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진 모델이 되어 있고요. 이에 속하는 모델도 알고리즘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뭐 K-미니스 클러스터링, 뭐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모델이 이제 그 군집화 모델로 이제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차원 축소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차원 축소가 왜 중요하냐에 대한 설명을 할 텐데, 이 차원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차원의 저주라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이제 말만 들어도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은 저기 나와 있듯이 데이터 학습을 위해서 이제 그 차원을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학습 데이터 수가 그보다 더 작아졌을 때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런 변수 때문에 모델의 어떤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내용이 바로 이제 차원의 저주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차원의 저주가 바로 이제 느껴지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차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수학적으로 봤을 때 차원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공간이나 어떤 도형의 넓어지는 정도를 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아래쪽에 나오는 그림과 같이 뭐 점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0차원, 선으로 표시한 거는 1차원, 뭐 이렇게 면으로 표시한 거는 2차원, 그리고 뭐 이렇게 입체 도형처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3차원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리고 그 이상의 어떤 차원도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여러분들과 저가 살고 있는 세상은 3차원 공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어떤 공간을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랬을 때 지금 수학적인 차원의 개념은 그런데,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어떤 차원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머신러닝 분야에서 차원은 그 데이터의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수. 그러니까 변수의 개수가 데이터의 숫자와 다른 거거든요. 데이터 숫자가 아니라 데이터의 변수. 하나의 데이터로 이루고 있는 변수의 개수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차원의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머신러닝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그 현상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능이 저하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차원이 작았을 때는 그 두 점의 거리를 계산한다고 했을 때 거리가 굉장히 작게 나오는데, 차원이 커졌을 때 그 데이터들 사이의 어떤 거리를 그 비교를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런 데이터 공간의 크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떤 그 정해진 공간 안에서 그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밀도가 그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굉장히 작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그 모델이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 데이터 공간의 어떤 정해진 공간에서의 데이터 숫자가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만 이제 모델의 성능이 최대로 발현될 수가 있는데, 차원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 데이터의 밀도가 그 작아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모델의 성능이 저하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차원이 커지면은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데이터 숫자를 차원의 커짐에 따라서 크게 증가시키면 되겠죠. 왜냐하면 밀도가 작아져서 성능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데이터 숫자를 그만큼 더 많이 수집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시간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용적인 그 경제적인 어떤 비용들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효과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데이터의 차원을 줄여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이런 차원 축소 방법이 이제 나온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차원 축소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뭐 크게 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왼쪽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선형 방법. 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넌 리니어 방법, 그러니까 비선형 방법이 되겠죠. 이제 선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주어진 데이터 차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선형 공간에
투영을 시켜서 그 안에 그 차원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고요. 예. 그와 반대로 이제 비선형 방법 같은 경우에는 선형 방법으로 이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복잡한 어떤 데이터 분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때 그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선형 방법과 이제 비선형 방법에 또 속하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예, 이제 선형 방법에는 뭐 이게 왼쪽에 나왔듯이 뭐 주성분 분석, 예, 그게 있고요. 그리고 뭐 특이값 분행, 뭐 선형 판별 분석, 뭐 이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어떤 선형 그 방법의 어떤 차원 축소 방법은 주성분 분석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이런 차원 축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PCA라 부르는 그런 주성분 분석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와 반대로 이제 비선형 방법에는 뭐 TSN이라고 부르는 어떤 방법이 있고, 그리고 뭐 PCA 안에 들어가는 어떤 커널의 종류를 바꿔서 조금 더 비선형의 어떤 그 공간에 어떤 투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넣은 이제 커널 PCA라는 게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오토 인코더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모델이 바로 비선형 모델에 속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 다양한 어떤 차원 축소 방법이 있지만은 이거 다 다루기에는 이제 시간이 모자르니까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 그 글씨로 적힌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분야에 속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전공을 만약에 살린다고 했을 때 재료 분야에서는 과연 이런 차원 축소 방법이, 이런 머신러닝 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궁금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왼쪽 뭐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은 왼쪽 그 위에 보시면은 그런 어떤 꼬불꼬불한 그런 함수 모형 있잖아요. 이 함수 모형이 바로 이제 그 소재의 어떤 물성을 결정짓는, 소재의 특성을 결정짓는 어떤 전자 구조가 되겠는데, 전자 구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근데 이런 전자 구조의 어떤 함수를 마치 이미지로 이제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랬을 때 그 이미지로 변환된 어떤 전자 구조에 대해서 주어진 소재의 이미지들의 어떤 주성분을 뽑아서 새로운 그와 관련된 주어진 소재와 관련된 소재의 어떤 전자 구조로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차원 축소 방법을 이제 사용한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 차원 축소 모델이 이제 재료 분야에 어떻게 쓰일 수 있냐를 알 수 있는 연구 주제로, 분자들의 특성을 결정짓는 어떤 변수들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다 고려하면은 여러 가지 비효율적인 그런 면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핵심적인 정보들이 뭔가를 이제 알아내고 싶을 때는 이런 차원 축소 방법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는 그 소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전자현미경 이미지가 사용되는데, 전자현미경 이미지 안에 들어가 있는 전자현미경 이미지 안에 관찰되는 어떤 소재들을 조금 더 이제 잘 관찰하기 위해서, 이런 이미지들의 전자현미경 이미지의 어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차원 축소 모델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뭐 굉장히 많은 숫자의 어떤 화학 반응들이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이런 화학 반응들을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 사람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도록 어떤 시각화하는 툴로서 바로 이런 차원 축소 모델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디테일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긴 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어떤 연구가 어떤 숨은 의미들이 뭔지를 좀 알고 싶으실 때는 제가 여기 밑에 그 참조를 남겨놨으니까 한번 그 논문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차원 축소 모델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모델이 이제 주성분 분석에 대해서 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그 주성분 분석의 정의는 저기 맨 위쪽에 나왔듯이 다수의 어떤 입력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주된 성분이 무엇인지를 이제 추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입력 데이터 중에서 입력 데이터를 잘 설명해주는 이제 주된 성분이 뭔지를 이제 어떻게 추출하는지는 이제 뒤에서 제가 그 이론을 통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주성분 분석은 궁극적으로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는 방법이 아니라 새롭게 그러니까 기존의 변수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변수로 이제 바꾸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설명은 뭐 이렇게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설명만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또 감을 못 잡으실 수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다음과 같은 사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지금 6명의 어떤 미스 코리아 얼굴 사진이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있죠. 이랬을 때 이 미스 코리아 얼굴의 어떤 대표적인 얼굴이 무엇이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오른쪽과 같은 그런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주성분 분석 모델이 되겠고요. 이 그 왼쪽에 이런 다양한 어떤 얼굴 이미지에서 어떤 주된 성분, 어떻게 보면은 이 6개의 얼굴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얼굴이 뭔지를 우리가 찾고 싶을 때 바로 이런 PCA 알고리즘이 이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된 어떤 얼굴 이미지를 부르는 용어가 따로 있는데 여기 나왔듯이 이제 아이건 페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왼쪽과 같은 그런 그 어떤 6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오른쪽에 같은 어떤 주된 그런 주성분의 어떤 데이터를 뽑을 때 이런 PCA가 사용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그 주성분을 뽑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동작 원리를 수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왼쪽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주성분 그 분석에 대한 어떤 설명을 도와주는 어떤 예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선을 생각하지 마시고 검정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점들 이제 5개가 있죠. 5개에 대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제 x1, x2 그러니까 변수가 2개로 이루어진 어떤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2차원 평면에 이런 5개의 데이터 점이 이제 표현이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처음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이랬을 때 이 축을 x1, x2가 아니라 빨간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축으로 만약에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고 합시다. 이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PC1, PC2 이게 2가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된 이런 축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를 우리가 투영시킨다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거리를 만약에 D라는 어떤 파란색 그 글씨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X1, X2의 그 2가지 축에서 투영된 그런 거리보다 더 크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은 즉슨 이 주성분이란 거는 이 주어진 데이터 분포에서 이 데이터 거리가 최대로 키울 수 있는 축이 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주성분이라 할 수 있는 어떤 축에 투영을 시킨다고 했을 때 투영된 값들의 그 값들의 차이가 얼마만큼 잘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고 최대로 이 벌어질 수 있는 축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주성분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커지는 그런 그 축을 찾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때 X1, X2 이게 2가지 축으로 우리가 생각한 어떤 점들의 분포에서 만약에 PC1, PC2는 일단은 고려하지 마시고 PC1에 대해서만 만약에 그 축이 하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을 때 이 점들의 분포가 이 PC1에 대해서 거리가 어느 정도로 떨어진 상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굳이 PC2까지 고려하지 않고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PC1에 대해서만 우리가 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주성분 분석이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주성분을 어떻게 찾냐에 대한 핵심적인 키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주성분 벡터에 대해서 투영을 시킨 다음에 그 투영시킨 값에 대해서 분산이 큰 주성분이 뭔지를 찾는 식의 그 내용이 이 주성분 분석의 모델의
핵심적인 이론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계산이 지금 뒤에 계속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뭐 하나씩 따라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x란 것을 뭐 각각 기호에 대해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보실 수가 있는데, x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데이터인데 데이터를 평균이 0 그리고 뭐 표준 편차가 1로 이제 표준화시킨 그런 데이터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v를 어떤 단위 벡터, 단위 벡터라고 보시면 됐고, 그래서 xv라고 우리가 곱을 취하면은 주성분 방향에 그 투영을 시킨 그런 값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랬을 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이 어떤 특정한 그 주성분이라고 볼 수 있는 벡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투영시킨다고 했을 때 이때 그 값들이 거리가 커지는 그런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었잖아요. 이랬을 때 그거에 대한 분산값을 만약 VAR, XVI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결국의 목적은 VAR, XVI 그러니까 그 어떤 성분에 대해서 뭐 아직까지 뭐 주성분이라고 명확하게 결정하지 않았지만은 어떤 성분에 대해서 어떤 축에 대해서 그 데이터로 투영시킨다고 했을 때 그 값들의 분산값이 최대로 만드는 주성분의 본질을 우리가 찾는 것을 이 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랬을 때 이걸 최대로 하기 위해서 이 해당되는 문제를 풀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저기 시그마 VI 등호 이제 람다 I VI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시그마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공분산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주성분에 투영시킨 그런 값들의 분산값이 VAR, XVR라고 시그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그 시그마를 맥시마이저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VI 그리고 람다 I를 찾는 건데, 이때 람다 I를 이제 행렬 계산해서 이제 얻을 수가 있는데, 람다 I와 VI요. 람다 I를 이제 고유값, 아이건 밸류라고 이제 부를 수가 있겠고요. VI를 이제 고유 벡터, 아이건 벡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고유값과 이 다음 같은 행렬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면은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 개수가 이 그 데이터 변수 개수, 즉 이제 피처 개수만큼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고요. 이랬을 때 그 람다 값이 결국에는 주어진 어떤 고유 벡터에 대한 그 고유값이잖아요. 이 고유값 자체가 담고 있는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해당되는 주성분의 분산값이 되겠네요. 분산값. 이랬을 때 분산값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시킨다고 했을 때, 뭐 크기 순서를 나열시킨다고 했을 때 만약에 뭐 람다 1의 가장 큰 분산값이고, 뭐 람다 2가 뭐 그 다음 큰 이제 분산값이고, 이런 순서대로 만약에 나열시킨다고 했을 때 이때 분산의 총합의 어떤 비율을 계산을 해서 분산의 총합의 비율을 계산해서 만약에 그 비율의 어떤 누적된 분산 비율값이 90% 이상 됐을 때의 그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추출되는 그 개수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그 고유 벡터 개수는 그 피처 개수,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차원의 개수만큼 나오지만은 원래 목적이 우리가 차원 축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약 D개의 어떤 변수가 개수가 있다고 했을 때 그 D개를 다 쓰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써야 되는데, 그 일부를 쓰는 그런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 각각의 주성분의 분산값을 계산해서 분산의 값의 비율의 총합이, 누적의 총합이 90%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원래 뭐 그 D개의 어떤 분산값 중에서 그 고유 벡터 개수 중에서 더 작은 숫자가 나오겠죠. 그만큼의 숫자를 우리가 그만큼의 어떤 주성분을 추출해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이론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으로는 이제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주성분 분석을 우리가 익힐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예제 코드가 뭐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긴 한데,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좀 가볍게 이제 그 실습을 좀 익히실 수 있도록
사진을 가지고 이제 PCL을 통해서 주성분의 얼굴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그런 실습 예제를 가지고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친숙하게 보실 그런 연사분들의 어떤 사진들을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그 포스터에 나와 있는 연사분들의 얼굴 이미지로 제가 그 실습 데이터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제가 콜앱의 어떤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 자료에 넣긴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어제 강정현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코드는 총 이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례대로 보시면은 먼저 이제 이미지를 부르는 이제 코드가 이제 초반에 나올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콜앱을 써서 제가 제공한 그 코드를 실행한다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콜앱에 업로드 시켜서 실행하시면 실행이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데이터가 이 콜앱 서버에 이제 저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에 이 콜앱을 들어가서 왼쪽에 이런 폴더 표시의 어떤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고 먼저 픽처스라는 어떤 폴더를 만드셔서 그 안에 제가 올려드린 GitHub에 올려드린 6명의 어떤 연사분의 사진을 일단 여러분들 PC에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걸 구글 콜앱 서버에 이제 업로드를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업로드 시키는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초반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를 이제 부르는 부분, 6명의 어떤 이미지를 이제 부르는 부분이 이제 초반에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디테일한 이제 코드 설명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하게 주석으로 그에 대한 각각 코드에 대한 설명을 적어놔서 한번 그걸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8명의 어떤 이미지를 부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바로 이제 주성분 분석을 적용을 시킬 수도 있는데 이 주성분 분석 모델을 바로 시키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잘 주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하는 과정이 데이터 분포를 보시면은 보통은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어떤 모델을 쓰던지 성능이 굉장히 나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보통 하는 과정이 이제 정규화. 그러니까 점들의 분포, 그러니까 데이터 포인트의 분포가 평균은 0이고 이제 표준 편차는 1인 그런 상태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코드가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PC를 동작시키는 그런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PC에 대한 이론은 굉장히 제가 앞에서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코드로 구현하는 거는 한 두 줄? 두 줄로 여러분들이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 sklearn.decomposition 요 라이브러리 안에 PCA라는 어떤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A 이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은 그걸 그냥 가져다가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바로 쓰시면 되는데 이때 쓸 때 들어가는 옵션이 n_components라는 어떤 옵션이 들어가는데 이 n_components는 얼마만큼의 주성분을 뽑을 건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이제 변수로 이제 받게 됩니다. 네, 일단은 저는 이제 8개 어떤 주성분을 뽑는 것을 이제 설정을 했고요. 이랬을 때 pca.fit 한 다음에 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주성분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입력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pca.explain 그러면 사실 두 줄로 이제 주성분 분석이 끝나게 되는데 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나오는 분산값이 그러니까 고유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실 때는 이제 pca.explained_variance 속성을 입력을 시키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결과가 이제 아래쪽에 조그맣게 이제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제가 표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 왼쪽과 같은 결과를 오른쪽처럼 이제 정리를 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각각의 비율이 오른쪽 컬럼에 또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랬을 때 만약에 8개의 어떤 주성분을 뽑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분산값을 비교해 보시면은 아래로 갈수록, 지금 뭐 크게 오름차순으로 제가 그 분산값을 나열시키긴 했지만은, 정렬을 하긴 했지만은, 지금 아래쪽 부분에 어떤 그 분산 비율이 굉장히 작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어떤 분산을 가진 성분들은 우리가 무시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분산의 비율이 높은 그런 주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추출해서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8개가 아니라 6개에 대해서 93%의 어떤 누적 비율을 가진 주성분의 개수를 따지면 6개가 되기 때문에 6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주성분 이미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고 실 수가 있는데, 다음 코드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원본 이미지, 여러분들이 그 주성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입력한 그런 이미지가 되겠고,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고, 이를 통해서 이제 주성분 분석을 주성분을 추출한 그런 이미지가 저 오른쪽과 같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해당되는 코드를 실행해 보시면은 오른쪽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위쪽에 이제 맨 왼쪽 위가 이제 PC1, 그러니까 분산값이 제일 큰 그런 주성분이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그 분산값이 작은 그런 주성분의 이미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